아내가 사라진 건 어느 평범한 오후였다. 유치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돌아온 뒤 그녀는 말했다. 마트 좀 갔다 올게. 그런데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유치원에서 아들을 데리러 간 사람도 아내가 아니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온 나는 싱크대에 비어있는 냄비, 아들의 먹다 남은 라면, 국물, 쓰러져 있는 의자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어디로 간 걸까? 나는 아직 몰랐다. 그녀가 마트라는 말 뒤에 숨긴 또 하나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엔 그냥 늦는 거라고 생각했다. 친구라도 만났겠지. 아니면 쇼핑을 하다 시간 가는 줄 몰랐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오후 2시에 나간 아내가 저녁 6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 나는 아들 민수를 안고 거실을 서성였다. 엄마 어디 갔어?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나를 올려다봤다. 엄마 곧 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7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다. 아내가 들어왔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미안해. 차가 막혀서. 그녀는 짧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손에는 마트 봉지 하나 없었다.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이 달랐다. 미안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려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그날 밤 아내는 샤워를 오래 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오래. 욕실에서 나온 그녀는 핸드폰을 꼭 쥔 채 침대에 누웠다.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나는 잠든 척 누워 있었다. 그리고 들었다. 핸드폰 진동 소리를. 1번, 2번, 3번. 아내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귀 기울여 들으니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응, 미안해. 오늘 늦었지? 내일은 꼭 갈게.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왜 나 몰래 전화를 받는 걸까? 그날 밤 나는 한 남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발견했다. 아내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종원 씨 오늘은 못 가요.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아내에게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이상한 점은 더 많아졌다. 아내가 고른 넥타이는 평소 그녀 취향이 아니었다. 검은색 줄무늬. 그녀는 늘 밝은 색을 좋아했는데 회사에서 이미지 바꿔보라고 해서.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다. 옷에서는 낯선 향수가 배어 있었다. 우디 계열의 남성적인 향. 아내는 평소 플로럴 향만 썼다. 새로 산 거야. 어때?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반찬통도 없고 과일도 없었다. 마트에 간다던 아내가 일주일째 장을 보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아내는 내게 선물을 건넸다. 요즘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많지. 그래서 준비했어. 고급 시계였다. 하지만 봉투 안쪽에 붙어있던 영수증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구매 내역 아래 작은 글씨로 남성용 2개 구매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이거 하나 더 샀어?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 그거 아빠 드리려고. 근데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서 안 드렸어. 거짓말이었다. 장인어른은 시계를 차지 않는 분이셨다. 그날 저녁 유치원 엄마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머 오늘 잠오회에 안 나오셨어요? 남편분이 일찍 오신다며 급히 가시던데. 나는 얼어붙었다. 아내는 분명 내게 말했다. 오늘 잠오회 있어서 늦는다고.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아내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일정을 조작하고 있었다. 핸드폰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는 절대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다.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 샤워할 때도 욕실 선반 위에 올려뒀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우리 결혼 기념일로 설정돼 있던 번호가 전혀 다른 숫자로 변경되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 단서가 도착했다. 과속 카메라에 찍힌 차 속도 위반 딱지. 나는 그날 회사에 있었다. 차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아내에게 물었다. 오늘 차 썼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 집에 있었는데. 하지만 딱지는 분명했다. 그날 그 시간 내 차를 운전한 사람이 있었다. 촬영 지점은 우리 집에서 40분 떨어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내 차를 운전한 사람은 나도 아내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가 운전한 걸까? 딱지에 적힌 촬영 지점은 우리 집에서 40분 떨어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다. 나는 퇴근 후 그곳으로 향했다. 밤이었다. 낡은 가로등 아래 주차된 차들 사이로 내 차가 보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내는 분명 집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차는 여기 있었다. 아파트 복도는 무거운 방음제처럼 조용했다. 2층, 3층, 4층. 계단을 오르는 동안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렸다. 그리고 6층에서 멈췄다. 현관문 아래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주황빛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자의 웃음소리. 그것은 분명 아내의 목소리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기울였다. 종원 씨,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삼계탕이야. 삼계탕. 그녀는 내게 한 번도 해준 적 없는 요리를 그 남자에게 해주고 있었다. 나는 늘 삼계탕을 좋아한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아내는 귀찮다며 만들어주지 않았다. 재은아, 당신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가 아내를 부르는 이름. 재은이. 내가 부르던 그 이름을. 심장이 식어가는 걸 느끼며 나는 문 앞으로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초인종을 눌러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깔끔한 셔츠 차림에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모양이었다. 그의 뒤로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당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나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세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사람 남편입니다. 순간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는 아내의 손목을 보았다. 처음 보는 커플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 그것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 내가 선물했던 팔찌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니, 정확히 똑같았다. 같은 브랜드, 같은 디자인. 다만 이니셜만 달랐다. 내 이니셜 대신 그 남자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졌다. 아내는 말했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제부터였어?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1년 전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1년.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고 저녁을 먹었고 아이를 재웠다.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 어떻게 만났어? 유치원 학부모 모임에서.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종원 씨도 아이 아빠였어. 우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그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잖아. 알아. 그 사람도 이혼하려고 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진심이야. 정말로. 진심. 7년 동안 함께 산 나에게는 어떤 진심이 있었던 걸까? 아내는 모든 걸 고백했다.
그들은 이미 같이 살 집을 알아보고 가구를 고르고 커플템을 구매했다. 신혼집을 보러 다니기까지 했다. 마치 우리가 결혼 전 했던 것처럼. 민수는 나는 아들 방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다. 종원 씨가 키우기 힘들다고 했어. 뭐, 그 사람 아들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같이 키우기엔.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아내는 그 남자와 살기 위해 아이까지 버릴 결심을 한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새벽 3시쯤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민수 아버님 민수가. 심장이 멎는 듯했다. 무슨 일이에요? 긴급 연락처로 전화드렸어요. 민수가 집에서 화상을 입었다고. 나는 옷을 걸치고 뛰쳐나갔다. 아내는 이미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응급실 침대 위 아들은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가 뜨거운 물을 쏟아버린 것이다. 아빠. 민수는 울먹이며 나를 불렀다. 괜찮아, 괜찮아. 나는 아들을 꼭 안았다. 아내는 한쪽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훈 씨,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떳떳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녀의 시선은 분명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다른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아내는 모든 걸 고백했다. 그리고 그 남자와 함께 살기 위해 아이까지 버릴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그 남자의 아내. 그녀 또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30대 중반의 여자. 지친 얼굴에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저, 종원 아내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남편이 당신 아내한테 빠졌대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남자 당신 남편에게 버린 거예요. 뺏긴 게 아니라 버린 거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종원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실증나면 버리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다. 저 전에도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혼하자고 했죠. 근데 그 여자가 먼저 떠나니까 또 저한테 돌아왔어요. 사진 속 남자는 다른 여자와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불과 2년 전의 일이었다. 이번엔 당신 아내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가 생기면 당신 아내도 버려질 거예요. 그날 저녁 나는 그 남자를 만났다. 아파트 단지 앞 카페에서. 재은이를 사랑합니다. 종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사랑? 나는 비웃었다. 당신 아내는 당신이 바람둥이라고 하던데요. 그건 오해예요.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재은이랑은 달라요, 진짜예요. 당신 아들은요? 가족은요? 저도 이혼할 거예요. 그의 표정은 확신에 차 있었다. 재은이만 이혼하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확신이 아니라 집착?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 나는 그때 알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배신했고 아내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도 진실된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두 사람의 사랑은 불꽃이 아니라 환상이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재훈 씨죠? 저 종원 어머니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며느리한테서 다 들었어요. 재훈 씨 메일 확인해 보세요. 방금 보냈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함을 열었다. 여러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아내와 종원이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 호텔 앞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바닷가를 거니는 두 사람.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은 두 사람.
그리고 마지막 사진. 침대 위에서 포옹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사진을 보낸 사람은 아내의 시어머니였다. 아내는 법원 서류를 내밀었다. 여보, 제발. 날 놔줘. 조정 기일이었다. 판사 앞에 선 우리는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아내는 이혼을 원했고 나는 거부했다. 유책 배우자이므로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은 불가합니다. 판사는 차갑게 말했다. 아내는 울었다. 복도로 나온 그녀는 벽에 기댄 채 흐느꼈다. 종호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초조한 표정으로. 왜 이러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올려다봤다. 우리 끝난 거 알잖아요. 끝났다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래. 이혼은 내 선택이야.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다. 종원의 아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문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간통 고소장이었다. 당신들, 이제 끝났어요. 종원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증거는 다 모았어요. 호텔 영수증, 문자, 메시지, 사진 다요. 아내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종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간통죄는 폐지됐잖아요. 아내가 소리쳤다. 맞아요. 형사처벌은 안 돼요. 종원의 아내는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민사는 달라요.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당신들 둘 다한테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종원 씨, 그녀는 남편을 돌아봤다. 당신 회사에도 다 알렸어요. 부정행위 징계 규정 있죠? 종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대기업에 다녔다. 사내 부정행위는 중징계 사유였다. 당신이. 종원이 아내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안았다. 아빠, 엄마는? 민수가 물었다. 엄마는 잠깐 나가셨어. 그날 밤 아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 2시쯤 문자가 왔다. 미안해. 생각 좀 할게. 일주일이 지났다. 아내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았다. 나는 홀로 아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뉴스 속보가 떴다. 대기업 간부 횡령 혐의로 구속. 사진 속 인물은 종원이었다. 횡령이 아니라 사내 부정행위 징계를 피하려다 회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였다. 그날 저녁 아내가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거실에 섰다. 재훈 씨. 그 순간 아내의 핸드폰이 갑자기 울렸다. 발신자 이름은 단 한 글자. 종원. 그 남자였다. 하지만 그는 지금 구속된 상태였다. 어떻게 전화를 거는 걸까?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다. 전화를 받을 것인가 끊을 것인가. 이 선택이 모든 결말을 바꿔놓을 것이다.